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치매가 무섭다고, 기억을 잃는 게 가장 두렵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기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걸. 아내와 마지막으로 마주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검진 결과 나왔는데 들어보실래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말해봐.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엄마가 초기 치매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대요. 우울증이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인지 저하였을 거라고.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환경 바뀌고 규칙적인 생활 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대요.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이랑 대화도 잘 하시고 기억력도 많이 회복되셨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뒤져 당시 병원 진단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 의심. 3개월 후 재검사 권유. 의심이었습니다. 확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 줄을 확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인지 저하일 수도 있으니 환경을 바꿔보시고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저는 3개월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 받아보는 게 어때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뭘 더 확인해? 이미 다 나왔잖아. 저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노인 우울증은 치매와 증상이 매우 유사합니다.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퇴, 감정 조절의 어려움. 하지만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경을 바꾸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대화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고 함께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내가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치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그럼 제 책임이 아니게 되니까요. 딸의 말을 듣고 며칠 후 저는 다시 시설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르신께서 처음 오셨을 땐 정말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밤에 자주 우시고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즘은 웃으시는 모습도 자주 보여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치매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하지만 어르신의 회복 양상을 보면 치매라기보단 다른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너무 또렷이 기억한 채 버려졌습니다. 제가 어떤 표정으로 이혼을 말했는지, 어떻게 짐을 싸라고 했는지, 딸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을 잃지 않았음에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했더라면, 한 번만 더 기다렸더라면, 한 번만 더 버텼더라면.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내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앞에서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은 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병든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저였다는 걸. 치매보다 무서운 건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리는 선택입니다. 책임을 내려놓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합리화해버리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는 치매라는 단어 뒤에 숨었습니다. 그 단어가 제게 자유를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아내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시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식사하고 산책하고 가끔 웃기도 합니다. 딸이 보내온 최근 사진에서 아내는 햇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제가 없는 삶에서 그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혼자입니다. 조용한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말을 걸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없습니다. 냉장고에는 혼자 먹을 반찬만 있고 식탁에는 한 사람 몫의 그릇만 놓입니다.
병원에 갈 때도 검사 결과를 들을 때도 혼자입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자유입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잖아. 누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도망쳤던 겁니다. 확인하기 싫었고 기다리기 싫었고 버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한 번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번 더 버텨 주십시오. 제가 하지 못했던 그 선택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누가 진짜 환자였을까요? 기억을 잃어가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성을 먼저 버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병든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저였다는 걸. 오늘도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전화기는 조용하고 문은 닫혀 있고 집은 고요합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결말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말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다른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보신 지금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한 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